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윤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 배경으로 세수 부족과 복지 수요 증가를 꼽은 데에서 사실상 축소를 지시한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난해 해법으로 지방재정제도 손질 방침을 내놓자 당장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증세 논란에서 불거진 지방재정 개혁 논의,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시사토론에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근 의원입니다. 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 전북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낙관 예원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의 발언에 나온 문맥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 자, 우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런 언급이 나온 배경은 무엇이고 오늘 출연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출연에 임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히 30초에서 1분간 의견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근 의원님. 네. 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 140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이 13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 지방재정 개혁론이 나온 것이고요. 이러한 맥락은 아무래도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하고 또 중앙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 시작한 지 23년입니다. 이 23년이 되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중앙정부의 방침 하나가 지방정부, 지방재정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매우 유감이고요.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강한 교수께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지방교육재정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축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지방재정이 지금도 열악한 상황인데, 이 축소를 운운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특히 재정자료가 낮은 곳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 문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을 통제할 의도도, 돈을 가지고 통제할 의도, 이게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안진 교수님. 네. 현실적으로 이제 국가가 작년에 세수들 대비 약 10조 9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수를 이제 증대시키지 않고도 복지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20년 계획 속에서 마무리하는 5년 계획을 앞으로 2016년도부터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랄지 이런 그 사회 기반이랄지 이런 것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완벽하게 갖춰야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낙관 교수께서는요? 예, 지방교부세하고 이 교부금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사실 지방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조정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굉장히 지금 우리 그 지역의 입장에서는 막대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 26일 날 발언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이 개혁에 관한 바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미 대선 공약에서 내세웠던 증세 없는 바로 이 복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이 계산된 저는 이 바로 이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 개혁을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개혁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개혁의 방향을 보게 될 때 이 세입 확대를 위한 그런 방향이 아니고 그 분배를 이제 방식을 바꿔서
중앙에 이 구멍난 이 재정을 갖다가 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바로 이 증세 없는 복지를 갖다가 이 복지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그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는 의미 속에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그 칼끝은 이미 복지와 교육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안 교수님. 예.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각 경제 환경이 각 자치단체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이제 조세랄지 또 서비스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국가가 어떤 균일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내국세,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의 약 9.24%를 각 지방에다가 필요한 재정의 어떤 수요액에 따라서 배분을 이렇게 하는 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 그 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이라는 것이 나라 전체로서 서비스가 균일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그런 그 지방재정 그 교육 그 교부금법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필요한 교육 그 수요액에 따라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원을 쓰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국세인 그 교육세를 갖다가 그것도 포함시키고 또 내국세에 이제 20.27%를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방에서 있는 그 교육청에 쓰는 예산에는 또 각 자치단체의 그 지방 교육세 그 이전해주는 그런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쓰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각 학교 교육청마다 그 행정이랄지 학교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해가지고 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살림살이에서 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부담금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니,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자, 김 의원님. 네. 그런데 정부가 이걸 왜 줄이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책임과 의무를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지원 제도가 바로 지방교부금입니다. 이것을 줄인다고 한다면은 지방은 더더욱 어려워지겠지요. 이를테면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많은 재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대로 증세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주는 이런 교부세를 줄여서 거기에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서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심한 거부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안 교수님. 예. 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개혁 논의가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 그 교부세 제도는 51년부터 쭉 와가지고 그동안 많이 논의들이 왔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5년마다 이렇게 개혁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 재정도 그 교부금 제도도 63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도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개혁을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경제 환경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세계적으로도 환경들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수요, 말하자면은 그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년 이런 그 예산 제도에 대한 그런 심의와 개혁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최 교수님. 예. 그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건정성 측면에서도 지방교부세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렇다고 보게 됩니다.
뭐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바로 이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지역 간 불균형을 좀 해소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좀 줄여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입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지방세는 지금 20% 수준밖에는 지금 안 돼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지금 열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금 심각한 지금 예속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자율성과 독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로 이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교부세를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자,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간 편차와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저는 악의 축이 된다. 새로운 악의 축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악의 축이 되는군요. 네. 자, 이경환 교수님. 네. 최 교수께서는 복지의 문제, 지방 재정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겠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지방 교육재정 부담금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전라북도 같은 경우 교육비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성이고 국고 보조가 약 81.1%입니다. 예산에. 이런 상황이란다면은 거의 재정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교부세, 지방재정 교육재정 부담금의 대부분의 것은 인건비라든가 학교 운영비 이런 경지성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을 축소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재정자립도 열악한 곳에서는 거의 운영이 어렵죠. 네. 재정자립도 좋은 곳이라고 해도 광역시 단위더라도 국가 부담률이 거의 78% 이상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보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지방에서 증세를 하면 교부세를 늘려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방 재정이 열악하지 못해서 진짜 고사 직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자, 김 의원님. 네.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그렇다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우리 재정 자립도가 17.4% 정도 됩니다. 제가 잠깐 이 표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시 군별 교부세 의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6,700억이죠. 전체 예산의 15.5%를 지방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부안까지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봐야 될 것이 자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은 매우 열악한 환경의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울수록 이 교부세 의존도는 더 커진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줄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은 3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에 의존하는 율이 40%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라북도 교부세 배정 추이입니다. 여기에서 빨간 선이 전국 평균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파란 선이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되는 교부세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MB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2010년도부터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는 회복세에 이르렀지만 전국 평균에도 미치는 전라북도의 교부세 배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시도별 지방 교부세액입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 전라북도가 3조 4천억 정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하지 않는 특별 교부금의 경우에는 약 900억 정도의 우리가 특별 교부액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특별 교부금은 가장 쉬운 얘기로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예쁘지 못한 사람 떡 하나 덜 주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경남이랄지 경북이랄지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특별 교부액이
많이 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의 교부세가 미치는 영향은 지방 살림살이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줄인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지방에 살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죠. 절대적이겠군요. 자, 안 교수님. 네. 지난달 정부가 지방 교부세 배정 방식을 인센티브제로 바꾸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건 이럴 겁니다. 이제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자기들 자체 수입을 늘리려는 그 세수, 징세 노력을 사실은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가서 이제 서로 자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정책을 통해서 그 예산을 따으려고 노력 때문에 네. 자꾸 이렇게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나라나 그 좀 징세율을 좀 높여달라. 근데 이제 징세율을 높이면은 이제 좀 교부금을 거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제로 좀 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징세를 한다고 그래도 다른 시도의 그 자립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또 다르게 중앙정부가 다른 기준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랄지 이런 그 징세, 그 세수입에 관련되는 분들은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걸 뭐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경영 교수님. 네. 인구나 경제적 규모가 열악한 전라북도에서 최선을 한다는 것은 징수율을 높이는 것뿐일 텐데 네. 그 인구가 많은 광역이나 다른 뭐 공업도시 같은 경우는 기업도 많고 기업의 네. 장사가 잘 되면 세금도 많이 거치고요. 네. 전북에는 뭐 그럴 가망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빈익부의 그런 네. 부작용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강하죠. 전라북도 같은 경우 아까 말씀같이 17.4% 재정자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 상태 속에서 징수율을 높인다. 현실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인센티브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게 지방 교부세와 그리고 지방 교육 재정 부담금 이게 뭔가 이 성격을 한번 규정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은 국가가 지방과 지방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게 최대한의 책임이 아니라 아주 미니멈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니멈 기준을 가지고 이걸 인센티브를 하겠다. 이건 상당히 위험 발상이죠. 그 얘기는 중앙정부의 예속화를 강화시키겠다는 거든가 중앙정부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겠다라든가 이런 논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지방과 지방교육에 대해서 이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가 부담률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판국에 이것을 줄이고 어떤 서열화라든가 인센티브 제도로 간다. 이건 상당히 어렵다. 아까 말씀같이 전라북도 지역이 재정제도가 열악한 그리고 산업화 비율이 낮은 곳에서는 더더욱 힘든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그 인센티브제라고 그랬지만 좀 더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페널티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이야기해서 우리가 인센티브제라고 하지만 자, 이 지방에서 이 세수를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면 반대로 사실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가장 이 재정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미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 교부세나 바로 이 교부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를 하는 곳에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는 아이에게 입에다 사탕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잘못하면 뺨 때리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어떤 단체장에게 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럼 증세를 해라 지방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사실 그 증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민세 인상과 같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 누가 어떤 자치단체장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결국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무지의 소산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안 교수님.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이제 지방자정의 평가를 매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평가를 보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 그 조세 징수 그 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어느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가 넘게 이렇게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각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점수 뭐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각 평가를 해서 보면은 대개 100%에 뭐 99%, 98%그 좋은 성적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세로 갈 거냐 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관한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랄지 이런 데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증세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한다고 해도 사실 전라북도 같은 상황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네.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겠다라고 한 말은 중앙정부가 대단히 잘못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부세의 산정 방법이 공식처럼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표를 그려봤습니다. 맨 처음에 재정 수요액을 산출을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살려면은 얼마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 것인지 수요액을 산출하고 재정 수입액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떤 수입액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이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부족분 바로 이것을 보통 교부세로 우리가 받아오는 것입니다. 한데 자, 이 수입액 중에는 이 자체 노력제를 적용해서 지자체에서 징수율을 얼마나 제고했는지 체납액을 얼마나 축소했는지를 고려해서 인센티브로 이미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세수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한 얘기고요. 우리 전라북도를 예를 들면은 전국에서 최근 3년 동안 징수율 1위입니다. 1위라고 하는데도 아까 배정표에서 보셨듯이 전국 평균을 갖다가 밑도는 그런 현상을 또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지금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부자를 감세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법인세를 감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2009년도에 7조 원 감면했습니다. 10년에는 7조 원입니다. 11년에는 9조 원, 12년에도 9조 원, 13년에도 9조 원, 14년도에는 12조 원이 펑크가 났다고 합니다. 이 돈을 전부 합쳐보면 55조 원이 넘습니다. 바로 이 돈만 걷었어도 바로 이런 지방이 이렇게 어려워질 리가 없지요. 이런 부자들한테는 감세를 해주고 오히려 봉급생활자,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폭탄처럼 떠뜨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 중앙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징수율이 약간 이제 1위에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 거의 100%가 오바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받고 있는 인센티브가 적은데 그렇다면은 더더욱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는 올라갈 때는 없고 사실은 떨어질 때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뭐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런 불공정 게임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조세를 걷어서 그 조세를 국세를 지방으로 돌리는 방향들은 아까 같이 좀 열악한 곳에 대해서 좀 더 도와주는 강화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신자유주의 같이 날려놓고 뛰자 자유와 경쟁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우리 지역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안 교수님. 예. 지방 교부세가 줄면 그 구체적으로 지역 살림살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행해오는 그런 그 공공 서비스, 지역 서비스가 이제 축소가 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버스 그렇죠. 환승제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관련된 지역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좀 이렇게 늦게 돼서 그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를 주는 율들을 지금 이제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이렇게 낮춰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정부는 지역에서 불균형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지역들, 낙후 지역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특별한 어떤 그 대책을 세워놓고 요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잘로 뒤떨어지는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다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다 아니면은 뭐 교육 지방교육 그 재정 교부금에 있어서 이렇게 좀 낮추겠다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가도록 그런 것을 주문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복지와 교육 문제에 그런 뭐 부작용들이 집중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육 문제로 주제를 또 바꿔보도록 하죠. 지난해였죠.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가 누리 예산 때문에 한 차례 격하게 부딪혔는데, 자, 이번 대통령의 지방재정 개혁 언급으로 지방교육청들이 또다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김 의원님. 네. 대통령 얘기 요지를 보면 네.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맞느냐 하는 거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간을 읽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대통령의 발언은 그 한 가지는 말아요. 공식적으로 맞다는 말씀입니다. 내국세가 늘면은 그중에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한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자 법인세에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55조 원 줄었습니다. 또 지방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전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영구히 50% 감면해 준다는 정책을 또 정부에서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가 주는 겁니다. 당연히 내국세가 늘면은 교육 재정 교부금도 늘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 재정 교부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대로 내국세가 늘면 늘어야 되는데 느는 게 당연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방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줄고 있는 현상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법인세 감면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취득세 등록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50% 감면을 하라고 하니까 재원들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안 교수님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세수가 이렇게 10조 한 9천억 줄어드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그 20.28%로 하면은 자동적으로 좀 줄어들죠.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그 교육재정 교부금이 덜 내려오니까 교육 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거나 아니면 행사를 줄여야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방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교육세 전입금이 있는데 취득세를 할 때 이런 그 자동차 등록세 7가지가 되면 지방세에서 거기에 붙은 그 지방 교육세가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세 같은 경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민감하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들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 교육세도 적게 거치고 적게 거치니까 결국은 전입금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좀 그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지금 현장에 그 교육재정 보조금이 줄어다 보니까 현장의 각 학교마다 총 예산의 몇 %를 감축하라 그래서 아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교육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이제 줄어들어서 가장 많이 이제 그럼 줄인다면 어디를 줄일 것인가? 인건비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급을 줄일 수는 없다. 이런 구조를 한다면 학교 운영비를 줄여라. 이런 구조죠. 그렇지만 학교 운영비라는 것은 학교가 크든 적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상당히 경직성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비용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계에서는 이 교부금이 준다라는 것은 거의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방교육재정부금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씀은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가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조 3,475억 원, 3.3%가 줄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은 상당히 미스했다. 그러니까 우리 전학관 교수님 말씀같이 세입을 올리지 않는 한 증대하지 않는 한 거의 이것은 숫자의 노름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의 상황은 어려움이 많다. 특히 단위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네, 안 교수님. 예.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뾰족한 방안은 분명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많은 이제 다른 시도도 교육
그 1인당 이제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교육비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게 논리를 이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ECD 수준을 저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좋은 환경을 만들었죠. 일단 그 구조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 교육이나 이제 복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경제가 아주 공장을 싹싹 져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적어도 영유아부터 출발해서 대학교 나오기까지는 대개 한 2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장기간을 보면서 이걸 조정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육 수요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이제 줄은 숫자들,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 행정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보는 쪽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관리비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덜 늘어나니까 줄여야 되는데 비용은 계속해서 똑같이 늘어나니까 그런 쪽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개혁적으로 가서 이걸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은 참더라도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도 폐교가 나오고요. 전주 지역에서도 중학교가 뭐 10%, 20%씩 줄 정도로 어린이가 학생들이 많이 줄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교육 관련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이 보다 더 교육이 효율적이고 어린이들을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잘 키울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비전 쪽에서 얘기들이 논의되고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교수님 말씀에서 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생각에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긴 했죠. 대체로 2015년 615만 명입니다. 2000년에 795만 명에서 앞으로 2020년에는 545만 명 정도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은 어떤 기재부의 효율성 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학생 수에 놀릴 것이냐, 아니면 교육이라는 것은 학급 단위로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는 서로 다른 논의거든요. 그럴 때 학급당 학생 수로 간다면 우리는 지금 상당히 OECD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OECD 평균보다 4명 정도 높습니다. 이런 구조를 본다면은 여전히 교육 수요는 팽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특히나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 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전라북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이 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이 학생 수 대비 얼마 이런 논리는 안 된다. 교육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논의의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의 논리로 간다면은 전혀 다른 계산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사실은 답답하다 못해 좀 지방에 사는 자체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교육청의 현실을 보면은 2015년도에 바로 이런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2천억 정도, 1,900억에서 2천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500억은 교사들의 퇴직금으로 발행을 했고요. 또 1,500억 정도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로 했습니다. 한데 이 지방채는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육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교육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아는 건 바로 교육부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분명히 줄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의무적인 교육에서 이제는 질 높은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면은 바로 학생 수가 주는 학생들을 가지고 더 학급 수를 쪼개서 아이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지방 정부 그리고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을 뒤로 한 채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방 교육까지도 옥죄려고 하는 그런 그 중앙 정부의 태도는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교육 관계자, 교육 단체, 교육 기관들에서 강하게 중앙정부에 어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에 관한하는 무조건 효율적인 주문이 필요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타당성도 없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자, 그런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방자치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불거지고 있고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재정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결국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에서는 결국 선별적 복지로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상황, 이 현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최덕강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떻게 이루는 이런 복지인데 지금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 선별적 복지로 지금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현 정부가 증세 없이 그동안 복지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이 논지를 계속 고집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개연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선별적 복지로 회귀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이렇게 되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원론적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지금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사실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이 뭐겠는가? 사실 크게 봐서는 두 개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요. 자, 첫 번째 방식은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 지금 파이 이야기도 했잖아요. 파이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는 자,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급성을 따질 것이고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재원을 갖다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증세를 하든 어떤 방식을 통하든 파이의 크기를 키우자라고 하는데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국가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점은 또 다른 곳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조세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계속 국가가 도망다닌다거나 회피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바로 증세 없는 복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바로 전공법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이 논의는 그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원 조정과 관련된 내국세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교부금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넘어선 왜 지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를 갖다 영구 감면했다 이런 언급은 전혀 없잖아요. 바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파고들고 그 부분에 관한 이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교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복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 일정률로 나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 다른 재원을 이렇게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융통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복지 재정 비중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은 재정 그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경직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산에 있어서 복지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그 성장 잠재력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한적이죠. 예, 제한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에 있는 재원을 좀 이전해 달라. 그래서 이제 소비세를 갖다가 그 얻은 것을 좀 많이 이양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세에 관한 것도 더 프로테이지를 높여가지고 해주고, 특히 이제 지방 교육 그 교부금에 있어서도 좀 지방으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보다는 지방으로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 지방 교육세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모색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방교육세도 말씀하셨는데 김영근 의원님, 사실 증세라는 게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조세는 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지방에 관해서는 법률 적용이 아니라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저는 조례주의로 가야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복지 예산을 예를 들면은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복지 예산 비중이 40%입니다. 1조 9천억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40% 중에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른 매칭으로 의무적 경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현실에서 지방을 위한 복지를
그 복지 사업을 발굴하기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에다가 보태기만 해도 하는 것도 허리가 휘고 있는 판인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업은 더더욱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을 봤을 적에는 분명히 아까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증세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단 증세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증세, 이건 지양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벌 감세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돈을 어려운 지방에게 아낌없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조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진적이야지 역진적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거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요. 이 독일의 경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제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역 간 격차가 없는 나라가 과연 세 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한 솥에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 그 편차가 있었을 때 수평적, 예를 들어서 피난스 아우스글라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통독 전에는 자 격차를 갖다 줄이는 노력을 했고 통독 이후에 구동독이죠. 그쪽이 서로 굉장히 낙후됐었으니까요. 그쪽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바로 이 공동세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자, 이 공동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소득세, 법인세, 이 부가가치세에 관한 그런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 그런 제도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독일에 이제 공동세제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들을 해서 예. 진짜 분권세 제도를 지금 행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제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조정이 됐는데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경우, 이게 소비세랄지 이제 그 소비세를 갖다가 소득세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분권교부세 제도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조세 저항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저는 증세란보다도 세금의 복원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MB 정부 때부터 깎아줬던 거 2.3% 올리는 다시 복원시키는 사실 이것만 해도 일정 부분 세원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증세란 말을 안 쓰더라도 상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네. 법인세 복원이 가장 필요하다. 핵심적이다. 네. 자, 벌써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었겠지만 꼭 이만 말은 해야 되겠다. 빠뜨린 말이 있다는 것을 마무리 발언으로 좀 가름하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무리 발언은 천덕강 교수부터 듣도록 하죠. 예,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이제 분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분배의 이 핵심이 되는 바로 이제 이 재원들을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만들어낼 것인지 이제 굉장히 지금 이게 궁금한 사안이고 앞으로도 논의 좀 해야지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향후에 이러한 그 지방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역적인 문제에 좀 매달려서 실갱이를 벌일 것이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연구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데 전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런 점이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안진 교수님. 예, 그 복지 제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물 빠지는 양동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세 수입을 해서 세를 걷어도 역시 세가 목표만큼 달성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나 이런 그 행정 지역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돈을 걷어 지출할 때도 역시 그 돈이 다 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를 우리가 시행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클리어하게 관리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앞으로 개혁을 할 때 또 앞으로 20년 이렇게 쭉 갈 때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 서비스를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가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관리, 어쨌든 돈이 새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경환 교수님. 예. 지방교부금 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역시 세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수에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부자에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자 증세가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현근 의원님. 지방 재정, 사실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가장 기본이 되고 첫걸음이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재정 그 구조에 관해서 또 재정 개혁에 관해서 그것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다시 그 발굴할 그 세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또 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저희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와 견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홍보성, 낭비성, 소모성 이런 예산 과감하게 지양하고 정말 그 조그만 돈이더라도 우리 도민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그런 그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인 것 같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도청과도 또 각 14개 시군과도 긴밀하게 협조협의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생균형 발전을 선언하며 대규모 복지사업을 추진해온 중앙정부가 늘어나는 예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 한다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또 하나의 갑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갈등은 지금껏 반복되어 왔고 최근 사회복지 예산의 급증과 증세 논란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재정 악화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치단체를 향해 중앙정부는 빚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만 있고 지역민은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